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네요. 그러게요. 한 주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최요한 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BTS 10년의 피, 땀, 눈물, 북우주발사체 천마 인양,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BTS 10년의 피, 땀, 눈물입니다. 2013년 6월 13일에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전 세계 아미들의 이 축하 열풍과 함께 또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인 2023 BTS 페스타가 6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서울에서 이제 주요 관광 명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메인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불꽃쇼 많이들 기대를 하셨고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여의도가 굉장히 붐비긴 했는데 이 여의도에서 이렇게 불꽃쇼가 펼쳐졌네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쵸. 예, 모인 인원만 뭐 40만 명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태원 압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주최 측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잘 치러냈고요. 지금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 기념 불꽃쇼는 전 세계 153만 명이 생중계로 우와, 지켜봤습니다. 대단하네요. 뭐 위버스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켜봤고요. 당일날 여의도에 모인 인원들은 한 40만 명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번 그 BTS 페스타 아직 안 끝났습니다. 25일까지입니다. 이 페스타로 한국에 들어온 인원이 한 73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뭐 RM이 그러니까 네. BTS의 리더 RM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오후 5시 김난중입니다 라고 해서 방송을 했는데 네. 위버스 시청자 수가 108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전 세계 그냥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그냥 퍼져 나가는 것이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40만 명이 축제를 즐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잘 끝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여의도에 집결한 아미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BTS 페스타를 즐겼다라고 하는데요. 곳곳에 이 BTS를 상징하는 이 보라색 상징물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다고요? 그 왜 BTS의 상징색이 왜 보라색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 지금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 공연할 때 그 무지개 색깔이 네. 빨주노초 파남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 B가 네. 보라색을 보면서 뭐 나머지 색깔 다 같이 아우르는 것이다 라고 의미 부여했어요. 자기가 혼자 만들었어. 그랬구나.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가 아니라 보라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I prefer you, 난 보라해. 이걸 이제 아미들이 사랑해와 동격으로 생각하면서 보라색이 BTS의 상징색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서울 시내 전체가 다 보라색으로 잔뜩 물들어 있어요. 예, 남산 공원도 공원도 그렇고 여의도도 물론 그렇고 서울 시내 강남에도 밤에 보면은 보라색으로 잔뜩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이게 방탄소년단의 상징색이구나.
라고 해서 보라색이고요. 아미들은 그러니까 소년단들의 팬클럽을 아미라고 합니다. 군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 수도 많고 탄탄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 아미들이 10년의 역사를 담은 BTS 관련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계속 즐기면서 근데 한국 아미들도 많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아미들도 많으니까 예, 한국에서 관광을 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들이 이렇게 곳곳에 눈에 띄게 됐었군요. 근데 지난 주말 이 BTS 10주년 페스타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 이 행사장 주변 교통이 통제가 되기도 했어요.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게 뭐 행사는 이제 오후 2시부터 됐는데 사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 팬들이 아티스트를 보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아 이거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먼저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동로 같은 게 전면 통제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차량 통제하면서 행사를 무사히 마쳤고요. 그래서 입간판이라는 플래카드도 300여 개, 400개 가까이 갖다 걸면서 잘 안전요원들과 함께 행사를 무사히 잘 마쳤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서 팬의 입장으로서도 뿌듯합니다. 예. 그러게요. 여의도 자체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한적한 곳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많은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되면 혹시나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교통 통제도 하고 좀 적절히 잘 이렇게 통제가 됐던 것 같아요. BTS 10주년 대비 특수를 노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다름 아닌 여의도 일대 편의점이라고 하는데요. 축제에는 먹거리가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시나 봐요. 이 편의점이 왜 인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편의점이 편리하게 사용자 위주로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편의점부터 갑니다. 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한국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얼음컵과 각종 음료수를 부어서 심지어 거기다 소주를 넣어서 칵테일로 만들어 마시는 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한국 편의점 최고 여기 가서 먹어야겠지. 이게 아미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행사 때 사람들이 다 편의점을 가서 각종 먹을 거를 이제 구해서 먹었는데 뭐 몇백 %씩 지난주에 비해서 이만큼씩 매출이 올랐다. 뭐 이런 보도가 들어와 있네요. 대단하네요. 사실 요새는 이제 뭐 우리가 인터넷 방송으로 그런 콘텐츠들을 쉽게 접할 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미 팬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한국에 저기 가서 꼭 저것 좀 해서 먹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BTS 팬들답게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리고 또 이제 축제 기간도 꽤 길기도 한데 축제를 제대로 즐긴 이후에 시민의식을 뽐냈다라고 합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대단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이제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일일이 다 아미들을 비롯해서 모인 사람들 아미니까 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갖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질서 의식은 최고입니다. 예, 이렇게 모인 장소에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갑시다. 그러면 가져가고 남아있는 쓰레기 자기가 주워서 갖다 버리고 그쵸. 그런데 여기에 또 외국 아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시민 의식을 지켰다. 이거는 물론 이제 행사장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고 팬클럽에서 내부 위버스에서 서로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그걸 지킨 것도 있지만 물론 한국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지만 아미는 유독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미가 많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행사였는데 이렇게 막 쓰레기가 난무한다라든지 뭔가 뒤처리가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또 BTS에 누가 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열심히 이렇게 또 깨끗하게 치우고 간 것 같은데요. 이 BTS가 전 세계로 한류를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데에도 굉장히 좀 일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BTS 데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입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586 세대라서 사실 BTS나 뭐 NCT나 뭐 엔하이픈이나 이런 그룹들을
알기가 힘들어요.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소년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알 수밖에 없고 알다 보니까 빠져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것처럼 외국 아미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BTS의 고향인 한국에 가봐야겠다. 그게 최고의 그렇겠죠. 선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은 많을 거고 이 BTS 페스타를 보자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전주에 비해서 13% 지난달에 비해서 13%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TS라는 이 그룹이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뭐 굉장한 국위 선양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가장 많이 외국에서 온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 제일 가까우니까. 그리고 중국, 홍콩, 아시아 쪽,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많이 하고 그다음 미국, 호주, 베트남 순이라고 합니다. 와. 어쨌든 외국 관광객들 오면은 숙박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한국에 돈 쓰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유통 뷰티 업계에서도 이 한국을 방문한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라고 하네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공항을 들어서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뽀얀 피부랍니다. 예. 우리 방탄이들도 얼굴이 뽀얀데 그렇죠, 예, 그 화장을 잘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뷰티 업계죠. 뷰티 그쵸. 업계가 사람들을 이제 이번 페스타를 통해 가지고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특히 그 수면팩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백화점이라든지 뭐 개별 매장마다 BTS 10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걸고 여러 가지 포토월이라든지 케이크 포토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놓았다라고 하네요. 네, 정말 뭐 K-뷰티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좀 BTS의 10주년 이런 모멘텀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K-뷰티도 다시 좀 뭔가 주목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전 세계 주요 외신은요, 일제히 BTS의 10주년 행사와 의미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뿌듯한 순간인 것 같은데 이 미국의 CNN은요, BTS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이 해외 아미들과 동행 취재를 하면서 한국의 BTS 주요 성지를 소개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주요 성지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BTS가 활동하면서 다녀간 모든 곳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근데 왜 외신이 그 팬들을 쫓아와서 일일이 다 추적하면서 촬영하고 그걸 본국에 보내서 뉴스 또는 다큐멘터리로 내보내는가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외국에서도 이 BTS 현상이 신기한 거예요. 예. 어떤 뭐 유명한 아티스트 가수가 있다. 내가 팬이야. 가가지고 콘서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BTS 현상이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CNN을 비롯해서 많은 외국 매체들이 이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BTS한테 무엇이 있는가? 그러게요. 무엇이 있길래 이 사랑을 바꿔놓는가? 왜냐하면은 BTS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삶의 시리에 빠졌는데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쵸. 그래서 팬들은 한국에 들려서 뭐 BTS 성지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서 BTS의 막내 정국 같은 경우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을 가요. BTS의 정국이 나온 학교도 들러보고 우와. 물론 수업 때문에 방해는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정국이 다녔구나라고 감격을 하고요. 이런 BTS의 성공과 함께 그 BTS 멤버들이 누렸던 그 여러 가지 그리고 촬영했던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 한국을 오히려 알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CNN은 BTS의 이 놀라운 성공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 K-팝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K-팝이 뭐냐? 왜 이렇게 발전했냐? 그러게요. 그래서 지난 11일 BTS 10주년 K-팝 돌풍의 스타일의 진화라는 기획 기사를 낼 정도로 이거 자체 하나하나가 한국을 외국에 선보이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관광객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굉장한 국위선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신기한 현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월드 투어를 다닌다라든지 뭔가 콘서트 투어를 다닐 때 그걸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는 게 뭔가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BTS가 직접 다닌 뭐 촬영지. 그쵸, 촬영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고향이라든지 이런 걸 방문하면서 이제 아 그래 옛날에 뭐 여기서 살았구나라고 하고 그걸 알고 또 굉장히 기뻐하고 이게 좀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 BTS 대학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공간들이 BTS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그 온라인 대학교입니다. 우리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이걸로 대학 학위를 받는 그쵸. 겁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 BTS 멤버 중 7명 가운데 네. 제일 큰 형인 진은 건국대학교 다니면서 이 데뷔를 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를 졸업을 그쵸. 한 거고, 나머지 RM이라든지 슈가라든지 이 사람들이 글로벌 사이버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기적인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에서 학교를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BTS가 2013년 3월에 그 데뷔를 했는데 이미 이때 슈가가 맨 처음 13학번으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RM이 14학번, 제이홉 14학번, 지민 15학번, B 15학번, 정국 17학번으로 다들 이게 그 대학 과정을 여기서 글로벌 그쵸. 사이버 대학교를 다한 거. 그러니까 여기를 BTS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는 일반인들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육에 대한 그 방탄소년단이 많은 사람들한테 학교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쵸.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번에 이제 그 굉장한 10주년 데뷔에 대해서 축하도 했고, 특히 이제 지난 2021학년 학위 수여식에서는 황금망대 정국이 총장상을 받았다. 이런 소식도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해외 어딘가에서 내가 원래 살던 거주지에 살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도 받을 수 있고 뭔가 BTS와 동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굉장히 가고 싶은 학교가 될 것 같아요. 이 BTS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K-팝계의 광개토대왕이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BTS로 인한 경제 효과가 연 5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 빌보드가 이 처음 K-팝을 언급한 게 꽤 됐습니다. 1999년입니다. 아, 꽤 됐네요. 그 이후 2011년까지 K-팝 관련 보도는 6건에 그쳤고요. 근데 2012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빌보드 핫백에서 1등은 못했고 2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것도 보면서 대단해요. 아유 안타깝다. 1등하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BTS가 데뷔한 2013년 이후로 K-팝에 대해서는 보도가 0건이었어요.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BTS가 빌보드에서 차트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미국 언론의 K-팝 언급이 121건으로 폭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물론 BTS가 대단한 성과를 내서이기도 하지만 K-팝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어필이 되어서 그렇고, BTS가 한 해 활동으로 관광, 유통, 미술 등 국내 각 생산 분야 유발한 효과는 연평균 4조 1,400억 원, 부가가치는 연평균 1조 4,2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BTS 방탄소년단 활동이 가져다 준 한국의 경제적 파급력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은 41조 8,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어마어마하네요. 계산이 됩니다. 사실 아티스트의 활동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수치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치로 보면 41조, 거의 50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들 계산 안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방탄소년단을 단순히 하나의 뭐 아티스트로 생각한다기보다 대한민국이 대표로 자랑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와, 그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와 효과라고 한다고 하니까 정말 더 대단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는 아티스트 BTS에 대해서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BTS가 사실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명 흙수저돌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뭐 수저론, 대한민국 수저론이라고 한다면 금수저, 뭐 흙수저 이렇게 얘기되는데 사실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 청소년들 꿈이 뭐 아이돌이라고 그쵸. 하는데 아이돌로 데뷔하는 것도 사실 이제 이게 지금의 방탄소년단이 원래 빅히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하이브로 바뀌었고요. 네. 하이브로 바뀌기 전에는 아주 작은 중소기획사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얘네들밖에 없었어. 방탄소년단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때 있었던 3대 기획사가 JYP와 SM, YG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여기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소속으로 연습생 생활을 치르고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굉장히 치열하지만 그래도 여기 연습생에서 일단 데뷔하게 되면은 데뷔하면 스타가 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런 쉬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그쵸. 여기에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도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데뷔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 유독 논현동이 많이 나옵니다. 왜 논현동이 많이 나오냐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맨 처음 있었던 사무실이 논현동이고 네. 논현동에 이 7명의 젊은 청소년들이죠. 그쵸. 청소년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치고받고 받고 싸우면서 어머나.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흙수저돌이 많습니다. 데뷔 못할 뻔했어요. 왜 데뷔를 못할 뻔했냐? 방송국에서 이제 막상 데뷔했는데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그룹이 방송국 스케줄 펑크를 내서 그래서 방탄이 방송을 대신 땜빵용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누구야 하면서 이름이 알려진 겁니다. 흙수저돌 중에 이런 흙수저돌도 없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흙수저돌에서 팝의 센세이션으로 갔다가 이제 글로벌 스타까지 가는 그쵸.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한 겁니다. 이들은 스토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10년이 지난 그 팬들은 옛날 방탄소년단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성장한 걸로 느껴요. 그쵸.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방탄이 성장하는 거 보면서 나도 성장하고 나도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탄 노래 중에 아미들, 그러니까 팬들을 위로하는 노래가 많거든요. 거길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서 오히려 너네들 많이 성장했다, 잘 성장했다라면서 그쵸. 팬들은 같이 이렇게 그 뭐랄까 위로를 해줘요. 아티스트를 같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뭐랄까 팝 스타와 팬의 관계 설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희한한 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원더걸스, 싸이 뭐 이전에 있었던 팝스타들과는 조금 다른 경로로 성장하게 그러네요.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마음인지 너무나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 이렇게 친구들도 뭔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가 조금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를 우리는 누구나 좀 응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좀 처음에는 흙수저돌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좀 상황에 있던 그런 BTS가 점점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팬들은 더 응원하게 되고 그 팬심이 더욱더 사실 좀 견고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K-팝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BTS 전 후로 나뉜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등장한 이후로 방탄소년단이 한국 팝의 세계화에 대한 고속도를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방탄 이전과 이후는 아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빌보드가 우리 안방 차트가 돼버렸어요. 와.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쵸. 일이었습니다. 싸이가 2위까지 간 걸 보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무슨 신곡을 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1등을 안 하면 이상한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럼 방탄소년단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길을 내고 나니까 도대체 세계인들이 K-팝이 뭐냐라고 하면서 알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있는 걸 봤어요. 보면서 그 패닉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블랙핑크라든지 맞아요. 엔하이픈이라든지 NCT라든지 수도 없이 넓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 K-팝의 역사가 방탄소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 소위 얘기해서 군대를 갔는데도 개별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이건 뭐냐면은 방탄소년단의 초기에 K-팝으로서 전 세계에 알린 이 충격파가 아직도 뻗어나가고 있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말 BTS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BTS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이 학교 3부작을 마치고 2015년 시작한 화양연화 시리즈부터였는데 그때부터 뭔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맨 처음 방탄소년단 이 7명들한테 네. 곡 쓰는 작곡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이야기를 해라. 작곡가가 곡을 주고 너네는 그냥 꼭두가시처럼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으로 너희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 7명의 청소년들은 충실히 거기에 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박하지만 학교에 있었던 그리고 학교에서 막 시험 볼 때 주는 압박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10대 청소년들이 홀딱 빠져버린 겁니다. 공감이 되죠. 네, 공감이 되죠. 그쵸.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K-팝 그러니까 팝 스타가 내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화양연화 시리즈에서 이게 전 세계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나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외국의 청소년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학교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부모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퍼져 나가면서 소위 얘기해서 화양연화로부터 2015년 막 퍼져나가는데 무서울 정도로 퍼져나가고 이것이 나중에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가 쭉 나오면서 전 세계를 강타하는데 우리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 청소년들의 감성을 휘어잡아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년이 지나면서 20대, 30대가 되면서 소비의 핵심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40대, 50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BTS가 본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노래로 표현하고 이제 예술적 감성으로 풀어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쭉 생각해 보면 BTS는 뭔가 틀에 박힌 그런 뭐 사랑 노래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노래들이 있다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그야말로 뭐 BTS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글로벌적인 인기가 쏟아지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방탄소년단의 팬층인 아미들이 전 세계에 산계되어 있으면서 방탄소년단의 BTS에 홀딱 빠져서 BTS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니까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이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들끼리 만든 예능도 해요. 거기서 또 뭐 게임도 하고 먹기도 하고 먹방도 찍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은 저 친구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저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막으로 자기는 영어로 뭐 보지만 한글로 말을 하니까 그쵸.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한글을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역사와 문화가 궁금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있고 먹고 활동하는 관광지도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잘 키운 아티스트 하나 뭐라고 합니까? 뭐 이런 사람 부럽지 않다고 그렇죠,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총체적 문화를 전면적으로 홍보를 해버린 겁니다.
아니 아티스트가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한국어로 된 것이 빌보드 1등을 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해하다 보니까 한글을 공부하고 라이프 고즈온 듣고 이러다 보니까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이후로 2020년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믿겨지지 않는 한류의 전 세계화가 전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여긴 방탄소년단의 혁혁한 공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TS는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음악에 메시지가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청춘의 향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고민하고 이러는데 보통 이제 신비주의 전략이라 팝스타들은 탁 뒤로 빠지잖아요. 네. 그러지 않고 전면적으로 나서서 팬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고 여러분의 고민과 내 고민이 다르지 않다는 걸 똑같이 공감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고민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를 팬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린 것이고 청년들의 마음을 청년들의 마음과 소통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기존에 있었던 팝스타들의 경로와는 조금 다른 경로를 보여준 것 아닌가.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역시 여전히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BTS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음악의 메시지를 담고 그거를 실제로 좀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장에 나가서 이게 어느 아티스트가 연설을 합니까? 근데 방탄소년단 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단순히 이렇게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혐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메시지가 하나하나 들어있는 것이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탄소년단 소위 얘기해서 외국의 아티스트들의 불건전한 정말 불건전한 노래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자식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은 노래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방탄소년단의 굉장히 건전한 노래를 선호하게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고 그 부모들이 또한 방탄소년단의 팬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건전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것 이것이 방탄소년단의 굉장한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TS 페스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25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K-팝의 전설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BTS 데뷔 10주년이고요. 그리고 동방신기도 인기 굉장히 많았죠. 20주년입니다. 그리고 가왕, 조용필 같은 경우 이제 조용필 씨가 이제 55주년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K-팝의 미래는 좀 어떨까요? 참 지금 K-팝의 미래를 논하는 건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빌보드에서 K-팝 장르가 따로 있습니다만 아직도 K-팝은 주류는 아닙니다. 주류로 도둠닫기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 선두에 BTS가 그쵸. 있어요. 물론 BTS가 지금까지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조용필 선생님이라든지 수많은 외국에 진출했던 보아라든지 동방신기라든지 빅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굉장한 그 SNS라는 타이밍을 맞춰서 맨 앞에서 K-팝의 선두를 BTS가 있는 겁니다. K-팝의 미래는 단순히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시작인데 이걸 어떻게 전폭적으로 한국 사회가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K-팝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약점으로 꼽히는 공장형 아이돌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쵸.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 이런 것들이 같이 K-팝과 함께 어우러질 때 K-컬처로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 앞엔 방탄소년단이 있을 테지만 그 세대 교체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제2의 BTS, 제3 BTS 등장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총체적인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위용을 떨칠 날이 계속 도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BTS의 기록은 BTS가 깬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예,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BTS 10년의 피땀 눈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이번 주제는요. 북우주발사체 천마 인양입니다. 지난 15일이죠.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추정 잔해가 서해에 떨어지는 보름 만에 인양이 됐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실 평론가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사실 북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면 부끄럽고요. 제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전문가시죠. 북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공부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된 뉴스 좀 전달하는 해설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과 이제 이 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요. 이 해박한 지식을 뽐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군은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요, 추락한 당일 인양을 시도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서해에 빠진 원통형의 그 추진체를 북한이 발사한 천마 추진체를 인양하는 것이 맨 처음 쉬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지금 수심이 75m고요. 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시야도 50cm밖에 안 됩니다. 1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인양하는데 그냥 손으로 들고 인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막 걸어서 원통형의 표면이 미끄러져 결박해서 인양하는데 그렇겠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인양된 물체는요, 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양된 발사체를 확보하게 되면 어떤 걸 좀 알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2단 추진체에 연료, 엔진하고 연료하고 산화제가 그대로 탑재해 있다면 만약에 전반적인 미사일 성능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호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 다 봤잖아요. 그쵸. 이미 다 아는데 그것이 추진체가 떨어졌을 때 엔진 그대로 있고 연료 남아 있고 산화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발사체의 성능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연료하고 산화제 조성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대충 성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나 없나 또 문제는 무엇이나까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 북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인양 물체에 적혀 있는 이제 이름이 있는데 북한이 얘기한 이름과는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제 북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천리마 1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리마 1형은 이 천리마라는 의미는 예전에 북에서 소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같이 네. 북의 김일성 주석이 계속적으로 북한 인민들한테 추동을 해서 근대화 작업을 했던 천리마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주를 개발하겠다라는 차원이니까 천리마로 붙였나 보다 했는데 사실 건져 보니까 천리마가 아니라 천마로 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천리마하고 천마는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표시할 때 그렇게 표현한 모양입니다. 일단 또 그리고 인양된 잔해 표면에는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서 지금 얘기는 인공위성 발사체를 천리마 1형이라고 얘기하고 2단 추진체를 천마라고 따로 그럴 수도 표현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현재 우주 발사체의 추가 잔해물을 찾기 위한 탐색 작전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북에서 인공위성 발사체를 이렇게 발사를 하면서 뭐 일단
로켓, 뭐 2단 로켓 각각의 추진체들이라는 이것이 떨어진다, 어디 떨어진다라고 위도까지 찍어줬어요. 근데 이게 성공했으면 그렇게 그렇겠죠. 됐을 텐데 네.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대략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 추진체를 이제 우주 발사체 추가 잔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찾아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북의 전력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 ICBM이나 네. 이번에 발사하는 거나 이 개념이 똑같아요. 맨 앞에 뭐 우주 망원경을 해놓고 이렇게 위성을 돌게 만들면 이거 인공위성이 되는 것이고, 앞에 핵탄두를 달게 되면은 이게 이게 ICBM이 그쵸. 되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건져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네. 지금 2단 추진체로 발사체로 추정된 잔해물에 대해서 지금은 이거 건져내서 지금 그 분석 중에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추진체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계속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그 뭐랄까 중국이 방해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그 우리 군에서 밝혔어요. 뜬금없이 중국의 방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도 이 북이 발사하는 우주 발사체를 찾는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은 그쵸. 중국도 북한이 이 소위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핵미사일을 갖거나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거나 큰일이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방해는 없었다, 부딪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해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그 소위 얘기해서 미시건 함인데요. 네. 부산에 입항해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미시건 함의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채택해서 그쵸. 미국 전략 자산, 항공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 되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 미국 항공모함이 정기적으로 갈 거야,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그 한반도에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북에 대해서 위협이 되거든요. 그쵸. 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런 워싱턴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길이 170m가 넘고 폭이 12m가 넘고요. 그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잠수함인 미시건함, 그리고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전략 자산에 잠수함도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북으로서는 위기 의식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을 공개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다라고 보도한 것 같습니다. 이 미시건함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22일까지 이어지는데, 다른 전략 자산의 투입도 고려 중이어서 좀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게 군사훈련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글쎄요, 전쟁의 공포가 커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북은 그 예전에 남측에서 뭐 주한 미군과 함께 훈련을 하면요, 네. 대응 훈련을 했어요. 대응 훈련을 하는데 북으로서는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뭐냐면은, 남한은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함께 기동 훈련을 하는 풍부한 물자와 풍부한 무기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네. 똑같이 대응 훈련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름도 부족하죠. 무기도 부족하죠. 그쵸. 근데 북에서는 이걸 똑같이 대응 하긴 훈련하니까 해야 버거울 되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 없이 그 주한미군과 우리 국군이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북침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남에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는 뭐 방어 연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북침인지 방어 연습인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은 북으로서는 나중에는 이판사판이라는 판단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을 앞두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건 아닌데, 누군가 얘기했죠.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전쟁의 공포가
계속 이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발사체를 다시 이렇게 발사를 할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발사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북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CBM을 보유하고 그걸로 여러 번 발사 시험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기술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지난번 순수한 우리 기술로 누리호를 1차 발사했다가 실패하고 이번에 발사하는데 텀이 훨씬 더 길었죠. 네. 예. 작년에 발사하고 올해 발사에 성공시켰단 말이죠.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우주에다가 발사체를 올려서 인공위성을 띄운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북에서는 자신들도 쏘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비록 실패했습니다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것이 바뀌면은 ICBM이 되는 걸로 알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내에 발사체를 다시 발사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상당 길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북으로서는 오로지 가지고 있는 것이 핵이기 때문에 무기가 핵이기 때문에 이게 재발사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김정은이요, 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속내는 무엇일까요? 북이 현재 그 위치가 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가 계속 북이 중국과 러시아와 한 편을 먹고 남한은 그 일본과 미국과 한 편을 먹는 소위 해서 북중러와 한미일의 이 대결 구도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붙어 있는 이 편이 부담스럽거든요. 유럽에선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여기다 미군을 함부로 증발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북한이 잘 알아요. 네.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군사정찰 위성의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북한의 핵을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는 지금 워딩을 나중에는 성공시키고 나서 가장 훌륭한 위협이라든지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이미 과거에 발사했던 ICBM이 미국 전역을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들어놓았기 때문에 북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북핵 고도화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빨리 나서서 협상해라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을 만나서 이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좀 압박해달라라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로 좀 나설 거라고 보시나요? 북한이 중국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중국과 북한이 때로는 혈맹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커지면은 자신들을 잡아먹을 것을 우려합니다. 북한이 어쩌면은 미국을 계속 미국이 압박하니까 미국을 제일 싫어하지만 네. 그 다음 싫어하는 존재가 중국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남한에 대해서 동북공정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해왔거든요. 즉 중국의 블링컨이 바이든을 시진핑을 통해서 핵을 좀 압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 아유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역할론이라는 것이 어쩌면 허상일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미국이 나서서 북한과 대화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우회로를 찾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상황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북한이 이렇게 우주 발사체를 계속해서 쏘아 올리면서 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고, 하지만 우리도 뭐 군사 훈련을 하면서 어쨌든 계속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갈등 관계가 얼마나 좀 수월하게 풀려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북한의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